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상품 수지가 줄면서 흑자폭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면제됩니다. 고전을 면치 못했던 여행과 항공사가 반기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점포가 줄면서 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된 걸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다만 거래 절벽에 매물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한 상황입니다. 생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멈추고 제20대 대선이 끝나며 불확실성 제거도 더해졌지만 물가 상승과 우크라 사태 우려에 증시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서정덕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660선에 마감했습니다. 주요 산유국의 원유 증산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하는 등 급등세는 멈춰섰습니다. 유가 진정에 상승세를 보이던 글로벌 증시,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흔들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 노동부는 2월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가능성에 완화 조짐을 보이던 지정학적 리스크도 터키에서의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며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되며 증시의 일부 불확실성을 완화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코스피는 1.92% 내린 2661.28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1.03% 하락한 891.71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이 받아냈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과 기관이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 건설주와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주는 민간 건설사들의 주도하에 주택 공급이 늘며 수혜를 얻을 것이란 기대감, 또 원전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감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탈피해 내수 부양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감에 리오프닝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다음 주 러시아의 만기 국채 상환 일정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와 또 3월 FOMC를 둘러싼 긴축 우려가 작용할 수 있는 시기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신정부 정책 모멘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규모가 4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월 경상수지는 18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5월 이후 2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흑자 규모 자체는 1년 전보다 49억 7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수출보다 수입의 증가폭이 커지며 상품 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49억 달러 줄어든 6억 7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해외여행 가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해외 입국 시 격리를 면제했는데요. 이에 따라 여행 심리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해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자 여행업계가 반색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도 입국 규제를 풀고 있는 만큼 여행 심유 회복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여행업은 코로나 이후에 3년 가까이 매출 제로의 극한 상황을 버텨오고 있는데요.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코로나 위기를 버텨왔는데 이번 조치로 여행업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신혼여행과 골프 등 특수 목적의 여행 수요가, 일반 여행 수요는 여행사의 공급석 수급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업계 기대감도 큽니다. 국제선 여객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방공항의 국제선 재개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 상황. 현재 방역당국이 해외에서의 입국을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공항으로만 한정하며 다른 지방공항으로의 입국은 2년간 막힌 상태입니다. 코로나 확산세만 꺾인다면 올여름 여행과 항공업계는 3년 만에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니켈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장민선 기자입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3와 모델 Y 일부 차종 가격을 우리 돈 약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인상했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상 배경으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한 니켈 가격이 꼽힙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가 세계 3위 생산국으로 러시아 니켈 생산업체 노르니켈은 전 세계 배터리용 니켈의 15에서 2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은 지난 8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장중한 때 111% 뛰어올라 사상 처음으로 톤당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변동성이 커지자 LME는 오는 13일까지 니켈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양극재의 니켈 함량을 높인 하이니켈 3원계 NCM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고 있어 원가 상승 부담에 직면한 상황. 업계에선 니켈 가격의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배터리와 전기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그렇게 높은 것이 원자재 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자재 값이 지금 평상시보다도 뭐 20%가 아니라 수배 정도 올라갈 정도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좀 현재 반도체 수급난으로 출고 적체를 겪고 있는 전기차 시장. 여기에 니켈값 폭등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해 향후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앞으로 줄어드는 은행 점포 대신 전국 우체국에서 국내 4대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입출금이나 송금과 같은 단순 업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금융위원회는 전국 우체국 지점이 은행 단순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위탁 업무 범위와 일정 등을 최종 합의하면 올해 안에 우체국에서 은행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17주째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매수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시장 반응도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6주 연속 하락하다 이번 주 반등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로 전주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번 주까지 17주 연속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포함된 동남권은 0.5포인트 상승했고 은평, 서대문, 마포구 등이 포함된 서부권은 2.1포인트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노원, 도봉, 강북구가 속한 동부권은 0.6포인트 하락했고
영등포, 양천, 구로, 동작구 등이 있는 서남권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수 심리가 회복 양상을 보인 건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일이 있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질 거란 기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선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반면 시장의 매물 부족 현상은 당분간 더 지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초에 발표됐던 서울시 2040 플랜이랑 또 이번에 대통령 당선 공약 중에서도 재정비 사업으로 200만 원 이상을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공약도 있는 만큼 앞으로 재정비 사업은 매수 심리가 더 많이 좀 살아나고 반면에 매물은 좀 줄어드는 현상들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수요자들의 부담이 당장 줄어든 것은 없어 시장 매수세는 여전히 위축될 거란 분석입니다. 게다가 아직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당분간 대선 전과 같은 관망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에서도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편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전망인데요. 국내에서도 시장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운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새 정부에서는 암호화폐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거란 기대가 생기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윤 당선인은 주요 암호화폐 정책 공약으로 암호화폐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투자자 보호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 발행 허용,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NFT 거래 활성화를 시사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관심을 끄는 세부 공약은 단연 과세 여부인데요. 윤 당선인은 250만 원인 암호화폐 양도 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내걸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식 투자 소득은 금융투자로 분류돼 5천만 원까지 공제받아 암호화폐 소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포함시킬지가 비과세 한도 상향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암호화폐 소득을 금융소득에 편입하지 않고 암호화폐 소득을 디지털 자산 소득 등으로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기타 소득에서 금융소득으로 인정하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시기는 현재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으나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과세 시스템을 먼저 정비한 뒤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암호화폐 취득 원가와 같은 과세 기준이 올해 안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기준 확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반가운 공약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론 암호화폐와 관련된 피해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둔 공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수익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시스템 오류 등 암호화폐 손실 우려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암호화폐 사업자 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말 하루 평균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1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암호화폐 유사수신 피해 규모는 2조 9,299억 원으로 전년보다 1,272% 급증했습니다.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피해 역시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윤 당선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특금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아야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거래소뿐만 아니라 실명 계좌를 발급한 은행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발급이 무산돼 코인 마켓으로만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거래소들은 고사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은 암호화폐 시장 규모 확대와 경쟁 질서 부여를 위한 거래소 대상 은행 실명 계좌도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암호화폐 공개 ICO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윤 당선인은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공개, 즉 ICO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ICO는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 공개와 유사합니다. 다만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7년 ICO를 내세운 유사 소신이나 사기도 행해한 바 있어 투자자 보호가 쟁점입니다. 윤 당선인은 거래소 발행, IEO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제3자의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이 실현되려면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당선인은 총리사나 암호화폐 사업 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NFT 시장을 활성화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만 NFT는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인 만큼 어떤 분야와 접목해야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차기 정부는 암호화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업계도 활기를 보일 것 같은데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네, 윤 당선인의 공약에 업계에서도 암호화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 측은 윤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한 암호화폐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정부의 관련 산업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협조하며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오늘 차기 정부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생태계 조성,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새로 출범할 정부가 공약을 이행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 규모 모두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의 암호화폐 공약에 대해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그룹의 모태 사업 중 하나인 직물 사업을 66년 만에 중단키로 했습니다. 해외 원단 사이에서 경쟁 우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양복 원단을 만드는 직물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1956년 제1모직 시절부터 이어온 모태 사업이지만 수익성 악화로 66년 만에 완전 정리가 결정이 된 겁니다. 시장의 사업성 악화와 당사 직물 사업의 누적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부득이하게 중단 결정을 하게. 삼성물산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년간 직물 사업의 누적 적자액은 약 80억 원.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삼성물산은 오는 11월 말 유일하게 원단을 직접 생산하는 경북 구미 공장을 닫기로 했습니다. 현재 삼성 SDI 구미 사업장 일부 부지를 임차해 직물 사업을 운영 중인 가운데 해당 기간 계약이 만료되자 중단 결정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체 원단 중 30%가량을 구미 사업장에서 충당해온 기존 남성 양복 브랜드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조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약 90여 명 역시 조만간 직물 공장을 떠나야 합니다. 삼성물산은 이달 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고용 승계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직물 사업을 내려놓은 삼성물산은 향후 온라인 시장 성장에 발맞춰 온라인몰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브랜드 발굴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IPO 시장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뻥튀기 수요 예측도 늘어났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금투협은 수요 예측 참여 자격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다가오는 5월부터 기업 공개 때 기관의 불성실한 수요 예측을 막기 위해 수요 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기관 수요 예측에 일경이 넘는 돈이 몰렸다며 공모가 최상 단위 30만 원으로 상장했으나 이후 하락하며 고평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며 기관 수요 예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 일임업자가 고유 재산으로 IPO 수요 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선 투자 일임업에 등록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투자 일임 재산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 일임 재산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모 집합 투자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2년, 50억, 300억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IPO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투자 일임업자와 사모 집합 투자업자는 수요 예측 참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 및 증빙 서류를 받아 IPO 대표 주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투협의 기관 수요 예측 강화로 허수 청약이 줄어들게 되면 실질적인 경쟁률도 줄어 공모 가격 상승을 막아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허수 청약으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고요.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모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공모 가격 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200 조기 편입에도 신저가를 경신하며 4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개장 이후 약세를 보이다 장중 전일 대비 6.47% 하락한 39만 5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호재에도 선제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한 기관 투자자들이 이날 차익 실현에 나서며 주가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1조 원이 넘는 대차 잔고가 쌓인 LG에너지솔루션의 공매도 제한이 풀린 점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쳐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후부터는 점차 공기질이 나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밤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직 전국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 해안가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서울 6도, 대전 9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6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강릉 13도, 울진 1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12도, 대구는 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1도에서 2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모든 해상의 물결이 잔잔하겠지만 당분간 서해와 남해상으로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내린 뒤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목요일 전국에 한 차례 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